아버지, 이 서류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가 지난 28년간 우리 가족을 기만하며 쌓아 올린 거대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서재의 공기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요하던 박진석의 서재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날카롭게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마호가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은 미간을 좁히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아들이었기에 박성재의 이토록 격앙된 그러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박진석에게 본능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범죄라니. 성재야, 단어 선택이 과하구나. 내 어머니에 대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박진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이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지경입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 증거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저도 영나조차도 이 끔찍한 연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재 문가에는 창백한 얼굴의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박영나는 천천히 걸어와 오빠의 옆에 섰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마주하는 그 구도 자체가 박진석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나, 너까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는 게냐?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라. 박진석의 재촉에 박성재는 결심한 듯 봉투에 실을 풀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진석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불에 반쯤 타들어갔지만 여전히 식별 가능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낡은 임양 기록서였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입니다. 30년 전 그곳에 쌍둥이 남매가 버려졌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한우진, 그리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아내인 고성이가 데려온 몸이 약해 늘 안쓰러웠던 처조카. 아니, 사실상 아들처럼 키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라니, 그리고 지은호라는 이름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쌍둥이. 우진이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너의 어머니는 우진이가 고아가 되어 혼자 남겨졌기에 데려왔다고 했어. 그런데 쌍둥이라니? 그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는 우진이를 데려오면서 동시에 쌍둥이 여동생인 지은호 씨는 보육원에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두 아이를 다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였겠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시면 싫어하실까봐 철저히 은폐하신 겁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버려진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는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작년까지는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아는 아내 고성이는 모성애가 지극한 여자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의 아이들인 성재와 영나에게도 친어머니 이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핏줄을, 그것도 갓난아기를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서 데려왔다니. 성재야, 착오가 있을 거다. 동명이인이거나 기록이 잘못된 거야. 너의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박성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의 날짜가 찍힌 병원 진료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작년 가을 어머니가 인테리어 의뢰를 핑계로 지은호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검진을 선물하겠다며 지은호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의였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일반 건강검진 항목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간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를요.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로 적합, 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한우진, 공여자 지은호.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 서명란에 익숙한 필체로 적힌 고성애라는 이름 세 글자가 박진석의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간 이식이라니. 우진이가 간 이식을 받았다는 말이냐? 우진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아니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우진이는 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 계시던 그 시기에 서울의 한 병원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었으니까요. 당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간을 줄 수도 없었고 저나 영나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가 아시면 우진이의 존재가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가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찾은 겁니다. 28년 전에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딸 지은호를요. 오로지 우진이의 부속품으로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도 안 돼 맙소사. 박진석은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낯선 타인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진실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지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를 좋은 고객이자 따뜻한 어른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지은호 씨의 신상을 털고 몰래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은호 씨가 거절하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박성재는 마지막 서류, 등기 권리증 사본과 녹취록이 담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금고에 있어야 할 빌딩 등기 권리증입니다. 어머니가 이걸 몰래 빼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에게 이걸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이 건물 줄 테니 내 아들한테 간 내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지은호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멍하니 등기 권리증 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확인했을 때만 해도 금고 깊숙한 곳에 있다고 믿었던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이런 짓을 벌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가 한우진을 찾으려 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에 본능적으로 서재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성재야, 영나야.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와 서류들을 손으로 덮으며 감추려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성재, 너 아버지를 모시고 무슨 짓을 꾸미는 거니? 이거 다 조작이야. 여보, 믿지 마세요. 애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손대. 박진석의 호통 소리가 서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음해? 조작? 이 등기 권리증이 조작이야? 당신 필체로 서명된 이 수술 동의서가 조작이야? 고성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우진이, 지금 어디 있어? 고성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눈을 굴렸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게 우진이는 미국에 공부하러. 거짓말하지 마. 박영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다 봤어. 병원에서 엄마가 우진 오빠 병실 들락거리는 거. 지은호 언니가 수술복 입고 들어가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지은호 언니가 엄마 친딸이라며. 우진 오빠랑 쌍둥이라며.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살리겠다고 버린 자식 배를 가르게 해? 그게 사람이야? 박영나의 절규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딸처럼 키운 영나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고성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박진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비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괴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그게 죄가 돼? 당신들은 몰라. 피부치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어미 심정을 당신들이 알아? 고성이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28년 전 난 가난했어. 남편은 죽고 핏덩이 둘을 안고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다고. 하나라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는 약했으니까 내가 데려온 거고, 은호는 건강했으니까 보육원에서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 우진이가 죽게 생겼는데 유일하게 맞는 간을 가진 게 그 애뿐이었어. 엄마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박성재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께, 아니 우리에게 말했어야죠. 왜 속입니까? 왜 28년 동안 착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인 척 연기했습니까? 우진이가 아프면 우리가 외면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시켜줬겠습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과거가 들통나서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잃을까봐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지은호 씨를 제물로 삼은 거잖아요. 박성재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도 중요했지만 그녀에게는 박진석의 아내로서 누려온 부와 명예, 그리고 완벽한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가 뭘 알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가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너희 남매 키우느라 28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희들 뒷바라지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매도해? 은호 그 계집애한테 간 좀 떼달라고 한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어차피 다시 자라나는 간이야. 100억짜리 건물 주겠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한 보상 아니야? 보상? 박진석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을 대하듯 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의 장기를 돈으로 흥정하려 했다는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군.
내가 알던 고성이는 이 세상에 없었어. 난 지난 28년 동안 허상을 사랑했던 거야. 박진석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이혼 소송 준비해. 그리고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고발장도 같이 준비하고. 여보. 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박진석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이혼이라니요. 고발이라니요. 내가 다 우진이 때문에 우리 가족 잘 살자고 그런 건데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보. 박진석은 매몰차게 고성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아니,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사랑한 거야. 우진이마저도 당신의 그 비틀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우진이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야 알겠군. 제 어미라는 사람이 누나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 자기 입에 넣어줬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역겨움을 당신은 상상이나 해봤어?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호였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호야, 지금 스피커폰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계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고성희 씨. 부산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노려보았습니다. 니년이 함정을 팠구나. 너가 우진이 빼돌렸지? 빼돌린 게 아니라 우진이가 도망친 겁니다. 당신이라는 감옥에서요. 지금 제 옆에 우진이 와 있어요. 우진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한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진아. 우진아, 너 어디니? 그 계집애 말 듣지 마. 엄마가 데리러 갈게. 너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오지 마세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 엄마가 무서워요. 누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살리겠다고 누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려 했는지 다 들었어요. 내 몸 안에 누나의 간이 있다는 게 매일매일 숨막혀요.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사주는 옷 입고 살면서 나는 괴물로 키워졌어요. 우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널 사랑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학대예요. 나 이제 엄마 아들 안 해요. 누나랑 같이 살 거예요. 누나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마세요. 아버지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막이 다시 서재를 덮쳤습니다. 고성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끊어진 신호음만이 그녀의 패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가.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옷가지 하나 숟가락 하나도 들고 나가지 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고성희는 박진석의 발목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와 박영란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고성희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지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박진석의 집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성희가 횡령한 자금들을 모두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박진석의 집 정원에서 조촐한 티타임이 열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다른 설렘과 미안함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지은호 양, 아니 은호야.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편할 때 불러다오. 내가 자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내 아내의 악행을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네. 가장으로서 집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계의 거물이자 대기업 회장인 그가 머리를 숙이는 모습에 지은호는 황급히 일어나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괜찮아요.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우진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지은호는 옆에 앉은 한우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우진은 아직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고성이의 그늘 아래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절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전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을 거예요. 바보. 너도 피해자야. 우리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었잖아. 이제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살면 되는 거야. 지은호가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남몰래 품어왔던 감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의 생명의 은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아들인 우진을 품어주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상처 입은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박성재의 시선이 정원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그는 오늘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경쟁자가 만만치 않군. 박영나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언니, 나 웹툰 계약했어. 이번에 연재 시작하는 거. 언니랑 우진 오빠 이야기 모티브로 쓴 건데 괜찮지? 물론 이름이랑 설정은 다 바꿨어. 복수의 화신 말고 치유의 숲 같은 느낌으로. 정말? 영나 씨 재주 많네. 나중에 사인해줘요. 내가 1호 팬 할게. 지은호가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행복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심어진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네, 선배.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은호야. 네. 이제 안 아프지? 몸도 마음도. 지은호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수술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쓰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내일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보자. 좋은 꿈 꿔. 전화를 끊고 지은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쌍둥이 동생,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녀는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남긴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그리고 승리했다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아프고 잔인해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거짓을 걷어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지은호와 박성재,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투박한 진심이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